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이 손이나 팔에 또 불편함이 생긴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과 손에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많이 사용한 물건이 빨리 닳듯이 우리의 몸도 많이 사용한 부분이 먼저 말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손과 팔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테니스 엘보와 수근관 증후군은 그 팔과 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동안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테니스 엘보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잘 발생하고, 수근관 증후군은 중년 이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손과 팔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질환.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테니스 엘보와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테니스 엘보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 특히나 이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많이들 발생하는 질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질환의 예방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최병원 정형외과 김대하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테니스 엘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엘보라는 게 이제 팔꿈치라는 뜻인데, 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에 발생하는 질환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네. 테니스를 많이 치는 분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팔꿈치 질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주위에 일반 주부나 직장인, 농업인 등 저희 주변인들에게서도 아주 흔히 발생하는 팔꿈치 통증의 제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보통 팔꿈치에 외측 부위에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 외상과 부위에 생기는 통증을 테니스 엘보라 그러고요. 내측 부위에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 내상과의 통증이 생긴 것을 골프 엘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팔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네. 뭐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빈도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발생 빈도는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네. 보통 전체 인구의 1%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참거나 지나가는 경우까지 합치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상지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5% 이상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 병의 이름하고 관련이 있는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5에서 1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팔을 많이 쓰는 다른 운동들, 골프나 펜싱, 야구, 수영 선수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많이 쓰는 오른쪽 손이 왼쪽 손에 비해서 75%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발생 빈도도 또 높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팔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발생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팔 많이 쓴다고 무조건 생긴 건 아닌데요. 네. 특히 이게 팔꿈치 질환이지만 손목이나 손을 많이 쓰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손목 관절의 신전, 굴곡근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활동을 많이 하거나 네. 약한 부하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보다 의학적, 조직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건에 미세한 파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치유 과정에서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자꾸 반복적인 활동을 하면 이것들이 손상을 당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몸에서 섬유세포나 미세혈관이 증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불안정한 치료가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뭐 그 테니스 엘보가 발생을 하면요, 겉으로 혹시 볼 때 이렇게 뭐 그 질환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네, 겉으로는 대개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네. 물론 일부 심한 환자에게서는 통증 부위의 뼈가 조금 도드라져 있는 소견이나 부종, 발적 등이
볼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정상 소견을 보이고 일부 이제 주사를 많이 맞은 경우에는 그 해당된 부위 색깔이 변색되어서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장 소견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술장에서 보면 해당 부위에 손상받은 건이 부종으로 두터워져 있고 약화된 소견 혹은 점액성 병변이나 파열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미경으로 저희가 또 관찰하면 섬유 다발이 끊어져 있고 혈관 섬유 조직이 과정식되거나 유리질 변성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을 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통증이 있겠죠? 네, 가장 주된 증상은 역시 팔을 쓸 때 통증입니다. 네. 이 통증은 처음에는 팔을 사용할 때만 경도의 통증이 있는 정도에서 심해지면 팔을 안 쓰고 밤에 잠자리에만 누워 있어도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의 증상은 팔목이나 손가락을 쓸 때 팔꿈치의 외측에 튀어나온 뼈인 외상과 혹은 내측에 튀어나와 있는 뼈인 내상과에서 통증이 주된 건데요. 네. 조금 진행이 되면 그 아래쪽 전완부의 팔까지 통증이 뻗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증상은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일부의 환자분들에게서는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찰을 통해서만으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대개 진찰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위인 상과나 그것보다 조금 아래쪽에 통증 그리고 눌렀을 때 심한 아픔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상과염은 바깥쪽 그리고 골프 엘보라 불려지는 내상과염은 안쪽에 심한 아픔과 증상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학적인 검사로서 환자가 손목 관절을 구부리거나 혹은 펴게 하게 하고 검사자가 그것을 못하게 하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왼손으로 검사자가 손목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저항을 하게 하고 네. 오른손으로 해당된 부위를 누르면 심한 압통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아, 저런 방법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또 검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육안적인 진찰과 이학적인 검사가 끝나면 단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네. 단순 엑스레이는 대부분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증상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골 피질이 하얗게 경화되거나 혹은 석회 소견을 보이게 되고 또 주사를 많이 맞았을 경우에도 뼈가 석회 침착이나 골 감소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왼쪽 사진은 심하지 않은 경우인데 자세히 보시면 약하게 하얀 경화된 소견을 보이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보다 좀 심해서 석회까지 침착이 돼서 하얀 흰색 물질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엑스레이 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진찰할 수 있는 기구로 네. 초음파가 있는데요. 네. 초음파는 좀 덜 침습적이며 정확한데 건 손상의 정도나 건초염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정밀한 검사로는 MRI 검사가 있겠습니다. MRI 검사로 건의 손상 정도, 파열 정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요골신경 포착 증후군을 감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MRI 사진상으로 해당되는 이상 부위에 건이 일부 파열되어 있는 소견과 염증으로 이렇게 하얀 부종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 말고도 이 팔꿈치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할까요? 네. 팔꿈치 쪽에 신경이 눌려지는 신경 압박 증후군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것은 저린 증상을 동반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나고 이학적인 검사상에서 해당 부위를 두드리면 저린 증상이 발생하는 틴넬 사인이나 객관적인 검사로 건전도 검사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상에 의해서 내측이나 외측 인대가 찢어지거나 혹은 골절이 숨어 있는 경우 등도 감별해야 되고요. 또한 팔꿈치 관절의 골관절염, 연골연화증, 근막 통증 증후군 등도 감별을 해야 하고 이것은 주의 깊은
외상 병력이나 CT, MRI 등으로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또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좀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통증을 해결해서 일상 활동에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정도나 기간, 임상적인 경과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 원칙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통증을 조절,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연부 조직을 치유한 후에 근력이나 근육 유연성을 확보하고 네. 유발 요소를 제거해서 병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후로 점차적으로 일상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하기 쉽고 중요한 하지만 또 좀 지키기 힘든 방법인데요. 네. 그것은 바로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 자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질환이 팔을 많이 쓰고 생긴다고 무작정 팔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네. 팔꿈치의 통증이지만 팔꿈치보다는 손목이나 손가락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상가염,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 환자의 경우에는 네. 손목을 뒤로 꺾는 신전 자세를 피하거나 네. 혹은 손가락을 쓰는 것을 가능한 상가하는 것이 좋고 이것을 위해서 아대나 보조기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상가염 같은 경우에는 외상가염과 비슷하지만 손목을 펴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굽히는 반대의 자세죠. 굴곡 자세를 네. 피하거나 손가락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음 사진에 보시다시피 네. 팔꿈치에 착용하는 보조기를 사용하여서 심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서 증상을 낫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로 뭐 약물 치료나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의 사용 그리고 해당 부위에 표층열이나 심층열 치료를 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법들이 요즘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뼈주사라 불려지는 스테로이드 주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위에 염증이나 통증을 신속하게 없애주는 방법이고 보통은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수술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주사로 한 2에서 4개월 정도 상당 오랜 기간 증상을 없앨 수 있고 한 환자의 반수에서는 영구적으로 증상이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 후에 네. 통증이 없다고 환자분들이 다시 많이 사용하는 과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통증이 금방 재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 주사에 너무 의존해서 반복적으로 3에서 5차례 이상 습관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1, 2회 정도의 치료에서 그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요즘 언론이나 다른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불려지는 증식 치료라 불려지는 프로로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고농도의 포도당이나 증식 자극하는 약물을 해당 부위에 투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손상받아서 이완되어 있는 인대 조직에 주사를 해서 오히려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킵니다. 더 일으키는데 이것이 상처의 회복과 같은 그런 조직 반응을 통해서 질병 부위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외에 PRP 주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인자들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활동성 혈소판을 채취를 하여서 그것을 주사기를 통하여 해당된 부위에 주입을 하여서 염증 부위를 치료하는 그런 주사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뭐 증식요법 그리고 뭐 PRP 주사 방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또 체외 충격파 시술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다른 질환들 즉 요결석이나 네. 어깨의 석회화 건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체외 충격파를
이 상과염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 치료를 하여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과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치료 기전은 미세혈관을 재생시키고 조직을 회복시켜서 이런 염증 반응을 낫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이 호전이 되면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자세를 계속 삼가하면서 근육의 유연성 증가나 근력을 증가시켜서 재발을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존적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낫게 됩니다. 네. 하지만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여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호전이 되었지만 자꾸 재발할 때는 저희가 일단 수술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해당 부위를 절개하는 관열적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부위를 절개를 하여서 병적인 조직 변화 부분을 제거해서 그 부위에 새로운 신선한 조직이 차오르게 해서 치료가 되게 하는 방법인데 이때 병적인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관적으로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약화된 부분 그리고 파열 부위가 점액성 병변을 보이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부위를 절제하고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차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사진상에서 정상적인 조직은 심줄이나 근육의 결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심줄이나 근육의 결이 사라지고 점액성 병변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부위를 절제하여서 새로운 부분이 치료가 되게 하는 방법이고요. 네. 아래 사진은 조금 더 심한 부분, 염증이 심해서 석회나 이상이 있는 게 거대하게 침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이 부분을 절제하고 새로운 심줄과 인대가 나오도록 조직을 유도한 다음 뼈에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조직이 더 빨리 자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즘엔 또 관절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 방법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관절에 구멍을 뚫어서 네. 해당 부위에 이상이 있는 부위를 관찰하고 그 부위를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 있는 부위가 인대가 부분적으로 끊어져 있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절 내시경으로 해당 부위를 절제를 하여서 신선한 새로운 조직이 노출되게 하고 스스로 치료가 되게 하는 유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팔을 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재활 치료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재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보통 수술 후 7에서 10일 동안 부목을 착용시킨 후 피부 봉합살을 제거하고 이후 가벼운 손목이나 주관절, 손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주 후에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팔꿈치에 많이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근관 증후군은 조금 더 이제 익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주위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손목 부위에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의 저림이나 감각 저하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 손목이 이제 뭐 뼈나 간단한 구조인 것 같긴 하지만 또 굉장히 네. 복잡한 구조잖아요. 네.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환을 이해하려면 네. 먼저 간단한 해부학은 좀 아시는 게 좋은데요. 네. 수근관이란 말 그대로 관, 손목의 전방에 위치하는 비탄성, 탄력성이 없는 섬유골성 관인데요. 네. 이 관의 바닥은 손목뼈, 수근골로 이루어져 있고 천장은 횡수근인대라는 인대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으로 여러 가지 굴곡근이나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손바닥의 양 새끼손가락에 있는 근육, 엄지손가락의 근육 사이를 잇는 이 인대를 수근관 인대라고 합니다. 네. 이 인대 속에 있는 공간이 수근관 공간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바닥은 손목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천장은 왼쪽 사진에 보신 수근관 인대로 덮여 있습니다. 이
터널, 이 공간을 수근관이라고 하고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굴곡건 같은 심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공간에 압력이 증가하여서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바로 수근관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조를 보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정중신경이라는 게 네. 손목에도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손에 분포하는 3가지 신경 중에 하나의 신경인데요. 네. 보통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중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 엄지 쪽의 영역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배 영역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파란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근관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이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감각 저하나 저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특히나 명절이 좀 지나고 나면 이 뉴스에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이 수근관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네, 좀 맞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가정주부들이 특히 손을 많이 쓰게 되면 네. 그만큼 손의 부종이나 압력이 증가하여서 신경이 많이 눌려서 이런 증상이 특히 잘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 수근관 공간을 좁히는 질환인 여러 질환에 의한 2차성에 의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2차성 질환으로는 뭐 골절이나 탈구, 종양으로 이런 것들이 수근관 공간을 좁히게 만들고 혹은 류마티스나 당뇨 때문에 심줄이 부어서 이 공간을 좁히게 되겠습니다. 네. 특발성이든 2차성이든 간에 이 증가된 수근관 내의 압력에 의해서 정중신경에 기능장애가 오게 되는 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수근관 증후군을 알아본 적은 아직 없지만 이제 네. 이야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이제 손목이 너무 아프고 또 시큰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좀 심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통증의 정도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정도나 네. 그 시간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정중신경의 분포 범위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나 네 번째 손가락의 저림, 감각 이상, 무감각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두툼한 부위인 무지구에 통증이나 저림 등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 근육이 위축되거나 말라붙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여자분들, 특히 중년의 여자분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수면 중에 주무실 때 갑자기 타는 듯한 통증, 심한 저림으로 잠에서 자주 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깨서 손가락이나 손목을 움직이면 다시 이 수근관 압력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나아져서 다시 잠자리에 들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 뭐 저리거나 손이 저리거나 이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게 됐을 때 네. 어떤 진단을 통해서 수근관 증후군이다 하고 진단을 내리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을 주의 깊게 듣는 문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학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학적인 검사의 대표적으로는 팔렌 테스트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양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1분 정도 유지하면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외 틴넬 사인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손가락이 눌린 부위를 이렇게 고무망치나 손가락으로 딱딱 타진을 하면 손저림이나 이상 감각의 증상이 발생하겠습니다. 그 외 수근관 압박 검사라고 눌린 부위를 손목으로 이렇게 꽉 눌러주면 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근위축이나 근력 약화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손을 잡는 파악력이나 집게력 등의 근력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왼쪽 사진이 틴넬 사인인데요. 고무망치로 신경이 눌린 부위를 이렇게 탁탁 쳐주면 환자분들이 쩌릿쩌릿한다거나 네. 아니면 손이 감각이 없어진다 그런 걸 호소하게 되겠고요. 오른쪽처럼 손가락으로 신경이 지나간 곳을 꾹 누르면 똑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것은 수근관 증후군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서 근육이 위축이 됐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집게를 같은 손가락에 이렇게 동시에 촉진을 하여서 네. 이것을 두 부위를 잘 감별할 수 있으면 정상, 그리고 이것을 잘 감별하지 못하면 수근관 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엄지손가락과 네. 5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맞잡으면 왼손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의 무지구 부분이 두툼한데 네. 왼쪽 같은, 오른손이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지구 부분이 줄은 것 같아요. 근육이 위축이 되어서 작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수근관 증후군이 진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학적 검사 이외에도 또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근전도 검사인데요. 네. 근전도 검사라는 것은 압박이 되어 있는 부위의 신경 전달 속도를 측정해서 그것의 속도가 얼마나 지연이 됐는지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검사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손바닥과 손가락에 여러 가지 점극을 꼽습니다. 그래서 각 신경들이 분포하는 신경 전달 속도를 측정하여서 이것의 진단을 내리겠는데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정중신경의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수근관 증후군도 아무래도 또 감별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질환들과 감별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손이 저리다고 하면 다른 부위에 신경이 눌리는 질환을 가장 먼저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목에서 신경이 눌려 생기는 경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증상은 대개 목의 통증을 동반하거나 저리더라도 손뿐만 아니라 팔 전체적으로 저리는 경우가 많고 네. 애매한 경우는 이제 건전도 검사나 MRI를 보면 쉽게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팔꿈치 관절에서 척골신경, 그러니까 정중신경 말고 다른 척골신경이 눌리는 척골신경 증후군도 감별해야 되는데 이 질환도 동일하게 손의 저림 증상은 발생하지만 네. 이 신경은 4번째, 5번째 손가락을 지배하기 때문에 4번째, 5번째 손가락의 저림 증상으로 쉽게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손의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당뇨성 신경변변 때문에 손의 저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이때는 손가락의 끝이 저린 것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이 저린 증상을 보여주는 질환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과의 감별이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수술 안 하고 보존적 치료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근육의 위축, 감각 변화가 없는 경우에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근관의 압력이 심해지지 않게 쉬는 겁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손목이 구부러지는 자세를 피하는 건데요. 네. 손목이 구부러지면 그만큼 수근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수근관 증후군이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할 때 대개 손목이 아래 위치에 놓고 손이 위로 가는 이런 자세를 하면 그만큼 수근관이 많이 압박이 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손목 받침 패드 같은 걸 대서 수근관의 압력을 줄여주면 많이 증상이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혹은 이뇨제, 비타민 B6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근관 속에 신경뿐만 아니라 힘줄이 많기 때문에 힘줄의 염증 반응 자체가 또 수근관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고요. 또 부종, 그러니까 힘줄이나 신경이 부어서 수근관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뇨제 등을 써서 이런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은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야간에만 수근관 부위에 압박이 적게 가해지도록 부목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런 부목을 사용하여서 손목이 무리하게 사용되거나 수근관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물 치료도 또 가능한가요? 네, 이제 주사요법도 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먼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진단이 애매한 경우 진단 및 치료가 될 수 있고 또한 근전도 검사상에서는 심하지 않은데
실제로 환자분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또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자주 맞으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에서 2회 정도 시술을 해보고 증상이 자꾸 재발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겠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해당되는 부분 수근관에 이런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사용하겠습니다. 네. 부목을 이용하거나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이제 효과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술을 또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네. 그 외 수술을 보존적인 치료보다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나 아니면 증상이 오래된 경우, 10개월 네. 이상 아주 오래된 경우, 그리고 이미 증상이 오래돼서 근육 위축이 이미 진행이 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들어가겠는데요. 수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수술은 대개 이 3가지 방법 전부 팔만 마취해서 하는 간단한 건데요. 첫 번째로 전통적인 방법인 개방적인 술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수근관 인대를 직접 칼로 절제를 하여서 신경을 압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것의 장점으로는 큰 절개를 통해서 다른 구조물의 손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동반변변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교적 흉터가 크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신경 분지의 손상 그리고 수술 후 회복이 조금 늦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렇게 수근관 부위를 칼로 절제하여서 직접 신경을 눈으로 보면서 신경이 눌려져 있는 구조를 전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손목을 직접 이제 열어서 개방을 통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내시경을 통해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다음으로는 내시경을 통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구멍만 뚫어서 하는 거니까 수술 후에 통증이나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완전한 절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절제가 되어서 다시 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 앞에 말한 2가지 수술을 장점을 모은 최소 절개를 통한 그런 네. 감압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시경의 장점인 수술 후 통증,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것 외에도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의 장점인 충분히 신경을 보면서 이렇게 윤례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최소한으로만 절제해서 눌려져 있는 부위를 효과적으로 절제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이 테니스 엘보도 그렇고요. 뭐 수근관 증후군도 그렇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주 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목과 손가락을 무리하게 쓰거나 반복해서 과사용하고 힘줄이 스스로 회복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 자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근육의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화시켜야지 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기 때문에 한두 가지 예방 방법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시 잘못된 자세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작이고요. 장기간 동안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손목이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작업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스트레칭을 통하여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손목의 사용이나 손의 사용 그리고 운동을 억제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최병원, 김대하 과장과 함께 테니스 엘보 또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테니스 엘보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은 우리 손과 또 팔을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근육의 좀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